시민들의 삶을 따뜻하고 진솔하게 바라보는 민생연구소의 이정미입니다. 시민들이 있는 곳이라면 발빠르게 찾아가는 민생연구소 김진현입니다. 진현 씨, 네. 제가 알기로 아나운서로 입사한 지 지금 이제 3년째 접어들었다고요? 맞습니다. 네. 아나운서 되기 전까지 굉장히 취업하기가 많이 어려우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2018년에 입사를 했는데 네. 그 전부터 취업난이 굉장히 심각했거든요. 저도 집에만 손을 벌릴 수가 없으니까 아르바이트도 하고 여러 고민들을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것도 지금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 비해서는 정말 좋은 시절 이야기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맞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 탓에 채용도 줄고 심지어는 아르바이트 자리까지 사라져서 청년들의 고통이 극에 달하고 있다는데요. 오늘 민생연구소에서는 더 나은 미래가 아니라 생존 그 자체를 위해 노동에 뛰어든 한국 청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자 합니다. 20대 청년 노동자가 파쇄기에 몸이 끼어 장비에 깔려 숨졌습니다. 용접을 하던 20대 근로자가 질식해 숨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일할 때 계단을 여기서 굴렀어요. 그래서 다리를 발목이 돌아가 버렸어요. 현장 일이다 보니까 이제 미래가 걱정되는 건 내가 이제 다칠까 봐, 사고가 날까 봐. 그게 제일 불안하고.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안전화, 안전벨트, 안전모 하나 없었고 내 동생은 돌아올 수 없는데 하찮은 존재인 거죠. 죽은 사람은 불쌍한 거예요. 저희 죽은 태교만. 오늘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서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이승윤 부위원장님 그리고 청년유니온 정보영 정책팀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이 생존 노동이란 말이 정말 무서운 것 같아요. 이게 워라밸, 일과 삶의 균형을 잡자 이게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요즘에 이 생존 노동이라 하면 생존, 곧 살아남는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최근 연달아서 발생하고 있잖아요. 택배 노동자들의 사망 사건을 보면은 이 생존 노동이라는 것이 거의 생계를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하는 그런 노동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생존 노동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예전처럼 그냥 입에 풀칠하면 정도? 이 정도가 사실은 생존 노동이 아니거든요. 그동안 노동시장에 진입하기 전까지 사적으로 투자한 여러 비용, 부채, 그 다음에 앞날에 대한 막막함, 불확실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진입장벽이 상대적으로 낮다라고 여겨지는 좀 많이 불안정한 규칙이 세워지지 않은 일자리들로 청년들이 많이 지금 들어가고 있는 것이 또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뭘까요, 팀장님? 이 문제를 볼 때 청년 내부의 이질성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일자리가 없고 실업을 하고 이런 청년들이 굉장히 많은 건 사실이지만 누군가는 가족이나 어디에 기댈 수가 있어서 좀 더 좋은 조건들을 갖추는 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들은 당장의 생계를 위해서 또 오히려 내가 누군가를 부양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당장 일할 수 있는 일자리로 가다 보니까 더 이렇게 안전하지 못한 곳까지 일을 하러 가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최근 구인구직 포털 사이트에서 조사를 한 결과에 따르면 20, 30대 구직자 중에 70% 이상이 비정규직이라도 노동 조건에 상관없이 일을 하고 싶다, 시작하고 싶다 이렇게 응답하기도 했었습니다. 무엇이든 아무튼 일만 할 수 있다면 그냥 만족해야 하는 현실, 청년 택배 노동자들의 죽음이 한바탕 우리 사회를 휩쓴 지금도 여전히 일터로 나서는 수많은 청년 택배 노동자들이 그 현실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몇 개예요, 물건이 그러면? 요거 다 해서 290개 정도? 대부분이 집 앞에 놔두시는 거 선호하셔서 이렇게 문 앞에 놔드리고 자동으로 문자가 가거든요.
좀 돈 되는 일을 하고 싶어가지고 찾다가 이게 돈 잘 번다는 그런 허위 광고 거기에 속아가지고 들어왔죠. 그때는 돈 안 됐거든요. 지금 이게 돈 된 지 얼마 안 됐어요. 이게 한 4년 전 정도부터 제가 수입이 갑자기 쭉쭉 올라가게 된 거지. 이전에는 뭐 그냥 뭐 별로였어요. 네, 고객님. 일단은 제가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연락 드릴게요. 김치라고 돼 있는데 맞으세요? 아이스박스 그러면? 무슨 문제가 있나요? 문 앞에 있는데 집에 계시면서 안내 보시고 그냥 안 왔다고 하신 거예요. 지금 방금 나왔는데 있으시더라고요. 아, 김치? 네, 최대한 빨리 갈게요. 네. 거기에 전화 많이 올 때는 얼마나 와요? 해본 적은 없는데 많이 오면 한 30통은 오지 않을까요? 전화 벨만 울려도 짜증이 나죠. 바쁜데 속으로 뭐 간다 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자, 현재 시간이 12시 25분을 막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정을 넘긴 시간, 대부분 잠자리에 드는 시간이죠. 하지만 이 시간에도 열심히 일하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바로 택배기사님입니다. 제가 오늘은 그 택배기사님 한 분을 좀 만나서 여러 가지 좀 이야기를 들어볼 텐데요. 지금 저분인 것 같아요. 일단 가보겠습니다. 가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예. 그 물류를 받으러 가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바로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면 저기 빨리 타시죠. 네, 타시죠. 남들이 잠자는 시간에 이분들의 업무가 시작되는 거잖아요. 새벽 배송 때문에 아침에 도착을 해 있어야 되니까. 새벽 배송 왜 생긴 거야, 새벽 배송 도대체. 실례지만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올해 32살이에요. 저랑 친구예요. 아, 네. 저랑 동갑이에요. 그러면 지금 12시 반 이때 시작을 해서 몇 시까지 보통 하시는 거예요? 개인 역량에 따라서 좀 배송 시간이 좀 다르긴 한데 네. 저 같은 경우는 한 6시에서 6시 30분 전에 끝나요. 네, 그래서 한 4시간 정도? 건강이 좀 해치지 않을까. 지금 저희 나이대가 먹고 살기도 힘들고 저는 더군다나 내년에 결혼까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시구나. 네. 그래도 저는 이거에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남들 지금 일 못하는 사람들도 태반이고 일하면서 건강을 챙길 수 있는 수단이기도 하거든요. 어떻게 네. 보면은. 오늘 배달 지역은 어디 쪽인가요? 네, 파주 쪽이에요. 파주. 예. 그 하시던 지역은 아니고 지역은 그럼 그때그때마다 바뀌는 건가요? 네네. 제가 선호하는 지역은 서울인데 네. 오늘은 이제 경기 쪽 파주 쪽으로 나왔네요. 이게 또 지역이 매번 달라지면 잘 모르는 지역이다 보니까 또 근무 시간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실제로 그 노동자분들 인터뷰를 해보면 경비 아저씨들이 그렇게 미워하신대요. 그래서 왜냐면 분명히 내가 어제 설명했는데 왜 또 못 알아듣냐. 근데 이건 자꾸 노동자 바뀌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로 오지 말아라, 여기다 배달하다 이걸 자꾸 설명해도 왜 모르냐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 파주 운정 신도시 첫 번째 배달 장소 도착했습니다. 여기는 몇 집이에요? 여기는 한 집이요. 한 집이요? 저 주세요. 제가. 네. 예. 어때요? 이거 많이 시키지 말라고 지금. 자, 빨리 갑시다. 다음 집으로. 배는 안 고프세요? 배도 너무 고파요. 그래요? 네. 그러면은 여기 조심. 이거 초코바 같은 거 이거 야, 하나 주세요. 예. 이거 하나 드세요. 저도 가끔 배고프면은 네. 차에서 이제 끼니 때울 수가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만 드시는 거구나. 네네네.
여기 지금 에너지바 먹고 있는 거거든요. 와, 이게 진짜 이게 뭐라고. 아니, 제대로 된 휴식 시간이나 식사 시간 없이 저렇게 새벽 온종일을 돌아다니셔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네, 시간이 아니라 물류의 개수로 돈을 받기 때문에 쉬면 그만큼 손해인 거죠. 자, 선배님 이번에는 제가 혼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죠. 네, 9번째. 네. 9번째. 네. 3시 50분이거든요. 근데 아직도 한 30군데 더 가야 된다는 사실. 진짜 앞으로는 늦게 온다고 절대 뭐라 하지 마시고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어쨌든 성공! 자, 빨리 다음 주 갑시다. 어느덧 동이 터오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이 오전 6시 41분입니다. 실화냐? 42가정을 이제 배송까지 완료 다 했습니다. 네, 그렇죠. 42집을 배송을 완료했죠. 오늘 하루도 무사히 사고 안 나고 알차고 그리고 오늘 심심하지 않았어요. 네, 말씀을 너무 재밌게 잘해주셔가지고 네, 너무 감사합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요. 네. 앞으로의 홍보도 열심히 저희가 네. 민생연구소가 격하게 응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친구에게 포옹 한번 하고 너무 알겠습니다. 너무 고생했어.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아이고,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일해도 되는 겁니까? 저는 완전히 몸이 다 녹아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근데 저렇게 일을 해야만 지금 생계 유지가 되는 거잖아요. 코로나19 이후에 물류가 폭증하면서 운송업이 호황을 맞았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노동 현실은 오히려 더 열악해진 경우들이 많아졌습니다. 자기 차를 이용해서 물류를 하는 그런 플랫폼 노동도 최근에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처음에 광고를 했을 때는 시간당 25,000원을 벌 수 있다 이렇게 광고를 했었어요. 시급이 25,000원이요? 네, 그게 시급으로 제공되지는 않지만 네네. 계산을 해보면 25,000원 정도 벌어갈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그 기사를 모집을 했었는데요. 제가 최근에 인터뷰를 해보면 초창기에는 그럴 수 있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숙련이 쌓여야 시간당 10,000원 정도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대부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게다가 이게 지역으로 내려가면 단가가 더 낮아서 보셨던 것처럼 계속 뛰어다니면서 배송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면 뛰어서 배송하고 사진 찍고 그 다음에 다시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기 전에 뛰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그 기술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이러다 보면은 사고도 굉장히 많이 발생할 것 같아요. 근데 저런 사고들이 일어나도 노동자들이 제대로 산재 보상을 받았다는 얘기보다는 뭐 사업자가 제대로 보상해주지 않고 또 처벌도 회피하고 이런 이야기들을 훨씬 더 많이 접하게 되거든요. 맞아요. 핵심적인 문제는 모호한 고용관계에 있으신 노동자분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 같아요. 특수고용 노동자로 분류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임금 근로자의 상황이지만 일일 노동자의 형태로 매일매일 갱신되는 상황이라든지 산재보험의 경우에는 내 사업장에서 사고 난 것이 맞냐, 이게 내 책임이냐 이렇게 사업주가 발뺌할 수 있는 여지들이 너무 많은 거거든요. 그렇다면 본사와 직접 계약을 맺고 또 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들은 확실히 지금 좀 법적으로 보상을 받고 있는 건가요? 그것도 조금은 불투명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최근에 경북 칠곡에 있는 물류센터에서 야간에 일용직으로 택배 분류 노동을 하다가 27세 노동자가 사망한 사고가 있었는데요. 대책위원회에서는 이 고인이 기존에 지병을 가지고 있었던 게 없었기 때문에 노동으로 인한 과로사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반면에 이제 업체에서는 고인의 노동 시간이 평균 44시간 정도다. 그래서 과로사라고 보기 어렵다. 법적으로는 평균 주당 60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주당 60시간 초과 근무 같은 경우에는 별다른 조건 없이 산재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기 때문에 60시간 이내여도 이게 직무와 연관성이 있다, 스트레스가 강했다 이렇게 되면 산재 인정을 받을 여지가 있지만 그것도 굉장히 모호한 영역에 있기 때문에 좀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59.5시간 어떻게 돼요? 59.5시간. 그런 경우가 굉장히 애매한 거죠. 네.
그런 식으로 맞춰서 일을 시킬 수도 있는 네. 것이. 이렇게 야간 근무를 해보시는 분들은 다 느끼시겠지만 근무하고 돌아오면은 제대로 잠 못 잡니다. 건강상에도 굉장히 치명상을 입을 거라고 보거든요. 특히 택배 노동자들 이렇게 밤에 새벽에 일을 하다 보면은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것 같아요. 경북 70 물류센터에서 일하시다가 돌아가신 분의 유가족분들을 바로 뵙고 왔었어요. 근데 네. 거기 어머님, 아버님께서도 믿겨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신 게 어떻게 사고가 딱 나서 추락해서 사고 나는 것과 달리 생체의 리듬이 서서히 변한다거나 서서히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건강이 해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아들이 분명히 건강하고 태권도도 유단자였고 이랬는데 점점 살이 빠지더니 목욕탕에서 갑자기 그런 일이 일어났던 거거든요. 이 위험성 때문에 교대제를 도입한다거나 반드시 어떤 업종에 한해서만 어느 정도 가능하게 한다거나 아니면은 10시간을 일하면은 그 다음 12시간은 꼭 쉬게 한다거나. 근데 이렇게 1년 6개월을 풀타임으로 야간으로만 일을 했을 경우에 대해서는 당연히 규제가 있는 거여야 되거든요. 사업주들은 난 법을 어긴 게 없는데 무엇을 잘못했냐 이렇게 계속 말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경각심을 우리 사회가 그다음에 정부도 기업주들도 가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녁에 시켜서 다음날 새벽에 받는다 이런 뭐 새벽 배송 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나고 광고 있잖아요. 엄청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새벽 배송. 마트와 작별하고 새벽 배송. 새벽 배송은 새벽 배송의 압도적 스케일. 이런 업체들이 생김으로써 택배 노동자들은 지금 어떻게 노동 환경이 변해가고 있는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아나운서님도 생각해 보시면 3, 4년 전만 하더라도 새벽 배송이란 개념이 잘 없었거든요. 네. 사실 시작한 모 회사가 처음에 이걸 시작하려고 할 때 배송 업체를 찾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새벽에 누가 그렇게 일하겠냐, 노동자들이 누가 그렇게 일을 하겠냐. 그래서 자체적으로 이런 운송 업체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시작을 하다 보니까 소비자들이 편안해 이렇게 하니까 갖다 준대. 그렇죠. 그렇게 되니까 이제 다른 기업들도 마구 뛰어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마구 뛰어들면서 더 빠르게 장보기만 새벽에 되는 것도 아니고 얼마 전에 보니까 세탁도 밤에 걸어두면 아침에 갖다 주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마 세차도 밤에 파킹 해놓으면은 아침에 다 될 거라. 이런 식으로 그냥 기업이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서로 경쟁하게 놔두는 경우에 노동자들은 다른 좋은 일자리가 없으니 이거라도 이제 하려고 들어가는 것이고 기업들은 여기서 이렇게 더 빨리 치면 우리는 더 빨리 경쟁을 해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적절한 규칙을 만들어주는 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런 기업의 경쟁 때문에 사실 소비자도 길들여지는 그렇죠. 거거든요. 네. 휴식과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 속에 결국 세상을 등진 청년 노동자, 산업재해 인정이 긴 싸움으로 이어지지 않길 바랄 뿐인데요.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지금 허점 가득한 이 업무에 뛰어드는 청년들이 늘고 있다는 겁니다. 일반 버스가 버스를 아니고 타고, 광역버스. 관광버스를 타고 이제 물류센터로 출근하는 건가 봐요. 후반 작업이 시작됐는데 전반, 점심시간, 후반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혹시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28. 혹시 얼마나 되셨어요, 일하신 지? 지금 일한 지 1년 6개월 정도. 1년 6개월. 근데 제가 사업하면서 하는 거라서 틈틈이에요. 네. 일주일에 5일 정도 나가긴 하는데. 저런 경우가 투자. 굉장히 많아요. 네. 엔잡러라는 말이 새로 생겼죠. 네. 엔잡러. 정말 닥치는 대로 일하는 그쵸, 거군요. 닥치는 대로. 맞습니다. 네. 힘들지 않으세요? 그냥 할만하죠. 네. 처음에는 되게 하루 일하고 안 나오고 그랬었어요. 근데 아파서.
제 할아버지 할머니 모시고 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하게 되더라고요. 책임감이 좀 지게 되다 보니까. 집에 가장이시다 보니까. 네. 그렇죠. 어떻게 시작하시게 되셨어요? 하던 일 안 돼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그래가지고 예. 힘들지 않으신지? 힘들죠. 일덩거리 하니까. 그죠, 먹고 살아야죠. 지금 이렇게 하지 않으면 미래 뭐 1년 뒤에 2년 뒤가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속된 말로 물 들어왔을 때 얼른 막 해야 된다. 이런 인식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되게 어려 보이시는데 네.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저 21살이요. 21살? 네. 언제부터 일을 하셨어요? 저 오늘 처음. 오늘 처음? 네. 어떻게 알고 오시게 됐어요? 그냥 알바 천국이나 이런 공고 보고 연락 드려가지고 여기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긴장되긴 하지만 그래도 뭐 돈 벌려면 해야죠. 상당히 문제의식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청년들이 돈을 더 많이 벌려고 좋아서 저러는 거다. 자발적인 거다. N잡 너 노동시간 너 늘리는 건 누가 시켰냐. 이 담론이거든요. 근데 그거는 교육 문제에서도 보면은 누가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라고 했냐. 구조가 다 그렇게 만들어져 놓고 경쟁을 그렇게 안 하면 되지 않냐.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무책임한 발언 같아요. 처음에 입사하시게 되면 우선은 기본 물량을 다 하셔야지만 기본 급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첫 달에 들어오시면은 우선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빠르진 않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래서 우선은 기본 물량이 충실하시다가 한 달 지나고 나면요 받아가는 금액이 틀려져요. 왜냐면 이제 기본 물량 치고 이제 추가적으로 더 물건을 받고 싶으면 테스트를 한번 할 거예요. 그러면은 그 테스트에 걸쳐서 또 이제 그 이상의 물량을 받아서 배송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아무래도 일하는 경력이 좀 많을수록 더 많은 금액을 받아가시는 분들이 많죠, 아무래도. 이것도 책임을 노동자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당신이 빠르게 하면 물량을 더 주겠다, 돈을 더 벌게 해주겠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더 빨리 일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너만 잘하면 돈 많이 벌 수 네, 있다. 맞아요. 탑차는 한 번도 안 물어봐가지고. 운전 자신 있어요? 네, 운전은 자신 있죠. 그러면 오늘 그러니까 그 면접 일정의 면접을 보세요. 오늘 연락 갈 거예요? 물류일을 한 번도 안 해봤는데 그래도 괜찮나요? 네네, 괜찮으세요.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저 31살이요. 일단 하시는 업무가 네. 그 입출하 업무 위주로 많이 하실 거고요. 그리고 중간중간 피킹 업무도 하실 거예요. 그리고 급여 지급일은 이제 다음날 일하시고 나서 다음날 급여 지급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이것도 다음날 바로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이 땡기죠. 하는 거예요. 네, 당장 돈이 특히 급할 당장의 때는. 소득이 필요한 경우에는 좀 부족하더라도 내일 받을 수 있네? 이러면서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력서는 여기 있으니까 그냥 오시면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아무래도 잔업을 할 수도 있어요. 야근 같은 거. 흔히 청년들 사이에서 택배 물류 상하차 아르바이트를 보고 현대판 노예, 지옥의 아르바이트다 이렇게 불리거든요. 그만큼 노동 강도가 엄청나지 않습니까? 컨베이어 벨트가 끊임없이 계속 움직이고 물품이 들어오고 그거를 계속 쳐낸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잠깐 내가 쉬려고 서면
그대로 박스들이 밀려서 계속 오니까. 부딪히고 쌓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압박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 센터 안에서도 노동통제가 굉장히 강력하게 되고 있어요. 그 독한 마음을 품고 갔는데 너무 힘들어서 도저히 안 되겠더라 해가지고 그냥 갑자기 탈출을 하는 거예요. 또 이렇게 되면은 원래는 법적으로는 일한 시간만큼은 그래도 돈을 줘야 되는데 업체에서는 근무지 이탈을 이유로 임금 지급을 취소하는. 근데 아까 저 사당역에 2시간에 20대면 한 대 50명 잡으면 한 1000여 명 정도가 지금 물류센터로 지옥같이 일하는 곳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현상은 근본적으로 취업난 아니겠습니까? 사실 임금 근로자도 아닌 것 같고 자영업도 아닌 것 같은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그렇죠. 규명이 안 되는 사람들. 새롭게 나오는 말들이 이제 프리랜서라든가 모호한 고용관계라든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의해 보려고 하는데 계속해서 형태가 새롭게 나오고 그렇죠. 있는 거죠. 여기에 더해서 문제점으로 지금 지적될 수 있는 게 한국의 청년 실업률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그래서 청년 노동시장 문제 우리나라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게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취준생인데 이렇게 잠깐씩 일을 하는 청년이라든가 실업은 아니지만은 노동 시간이 상당히 짧아서 취업자로 들어가 있는 청년이라든가 가려져 있는 청년 불안정 노동자들이 상당한 규모로 있다는 것이 우리나라의 노동시장 현실이 된 거죠. 최근 나온 통계를 보면요. 만 15세에서 29세 청년이 단순 노무직에 종사하는 경우가 28만 4천 명이라고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2년 전에 비하면 약 3만여 명 정도 늘어난 수치라고 합니다. 아까도 전화 한 통 하니까 경험 없는데 바로 내일 나오세요 하는 것처럼 이 단순 노무직이 늘어나는 이유가 진입장벽 자체가 너무 낮고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이렇게 되고 있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 인터뷰하면서도 이 관리자분 인터뷰할 때 조금 당황했던 것이 본인의 노동자라고 얘기하지 않고 이런 택배 노동자분들을 자신의 고객이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여기에 어떻게든 빨리 누구든 더 여기에 뛰어들기를 기업주들은 원해 자신의 고객이라고 말을 일자리를 판매하고 있군요. 그래서 고용에 책임을 지는 게 아니라 이 시장을 더 많이 점유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경쟁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빨리 지금 바로 일하세요. 가능합니다. 내일 당장 돈을 줄게요. 이렇게 하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일자리의 환경이 개선되기가 되게 어려워요. 계속 쓰고 버리기 때문에 또 많이 들어오고 그렇죠. 여기에 문제의식을 가지고서 연대해서 갈아엎자, 이렇게 뒤집어 엎자, 이렇게 할 수 있는 연대가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취직은 강감하고 생계는 막막하고 단순 노동에 몰려드는 청년들을 위해서 사회 안전망이 절실한 때인데요. 사실 물류업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산업재해의 무방비 상태로 노출돼 있는 또 다른 청년들을 만나봤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일할 때 물건 들고 가다가 계단을 여기서 굴렀어요. 그래서 다리를 이렇게 발목이 돌아가 버렸어요. 근데 저 발목 보호대로 그냥 다녀도 괜찮은 거예요? 발목이 돌아가는데? 치료가 완전히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계속 일을 나가시는 것 같아요. 그 현장이 그때마다 달라요. 그 미리 말해주는 것도 있고 현장 가서 대부분 알게 돼요. 네. 안녕하세요. 취업을 못했을 그런 청년들 20대, 30대 초반 뭐 그런 분도 오기도 하고 그래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컵라면 하나 먹고 다리는 다친 상태에서 또 일하러 가고 진짜. 예. 버스 여기 중앙선에서 그 버스 타고 성산 이동 구매센터 세령을 갈 거예요. 네. 지금 손에 든 건 뭐예요? 좀 작업복 이렇게 좀 챙겨왔어요. 근데 왜 여기서 안 갈아입고 사람들이 쳐다보잖아요. 좀 이렇게 입고 가면은 좀 제가 젊으니까 아무래도 좀 보기 민망하고 막 그렇게 다 하더라고요. 이렇게 입고 가면. 철거 현장, 요즘에는 되게 철거 현장이 되게 많아서 철거를 많이 해요. 뭐 부시고 뭐
뭐 뽑고 뭐 그런 일들을 많이 해요. 청소하고. 저것도 못이 있고 그래서 상당히 위험해요. 위험한 아빠도 일이에요. 파편이 네. 지금 엄청 많이 그쵸? 생길 것 같은데. 사실은 아버지는 몰라요. 저는 어머니는 안 계시는데 아버지는 모르고 그냥 일반 그냥 회사 다니고 있는 줄 알아요. 저희 아버지도 이쪽 건설 쪽에서 일을 오래 하셨거든요. 많이 사고도 나고 다치고 그래서 아마 제가 건설 쪽에 일한다고 하면은 많이 좀 마음이 아파하지 않을까라고 해서 저는 아직까지 말 안 했어요. 고생 많으셨어요. 아,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하루 15만 원 벌었어요. 10%를 떼서 이제 소장님한테 보내주고 15,000원 보내주고 제가 이제 실제로 가져가는 돈은 13만 5천 원을 가져가게 됐어요. 많다면 많을 수도 있고 적다면 적을 수도 있는데 제가 뭐 대출금 갚고 또 아버지한테 좀 이렇게 보내드리고 여러 가지 월세 내고 또 식비 또 차비 이런 거 제하면요 이게 사실은 그렇게 많이 남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해 뜨지 않은 시간에 시작을 해가지고 또 그러니까. 해가 지고 나서 이 영상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시간이 안 흐른 줄 알았어요. 대부분이 이런 대기업 있잖아요. 뭐 삼성이라든가 뭐 대우건설 뭐 이런 쪽에 더 이게 안전해라고 하면 그게 더 최적화되어 있고 그렇지 않은 소규모 이런 건설 현장 같은 경우는 좀 약간 항상 좀 위험하긴 한 것 같아요. 대리석을 나르다가 밑에 그 계단을 보지 않고 계단에 있는 어떤 돌을 보지 않고 가다가 거기서 넘어졌어요. 그래서 다리를 이렇게 왼쪽 발목을 이렇게 그때 다쳤거든요. 조그마한 현장 같은 경우에는 그때 이제 산재라기보다는 이제 소정의 어떤 돈을 주고 그때 이제 치료비라고 하라고. 이제 등에 돌 지고 가다가 등에 들고 있는데 그대로 반 쪼가리가 난 거예요. 발을 이렇게 찍혔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이틀치를 주셨어요. 거기 그 반장님께서. 아무래도 주변 시선? 나이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나이가 몇인데 다른 일을 충분히 할 수도 있는데 왜 편의점을 하냐? 그런 이미지? 그게 좀 많이 부담이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저도 그런 거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건설 쪽 일용직으로 나가면서 아니 기술을 배우거나 회사 취직을 하지 왜 이렇게 젊은 나이에 이렇게 인력을 낭비하냐. 제 스스로 이제 이게 적응에 대해서 항상 준비를 해와요. 오늘 대학생이에서 오늘 대학생, 내일은 뭐 취중생 이런 컨셉으로 저희 스스로 바꾸는 것 같아요. 괜히 이제 제 스스로가 부끄러운 거죠. 대인기피증이 걸리는 거예요. 네. 설마 이렇게 사람 많이 모이는 자리에서 이제 직업 같은 거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이제 속으로 식은땀 흐르는 거죠. 정말 같은 청년으로서 마음이 편치가 않습니다. 이건 좀 사회적으로도 손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게 사회 전체적으로 볼 때 많은 청년들이 다양한 뭐 예술 활동이라든가 실험을 할 수도 있고 음악을 할 수도 굶어 있고 죽습니다. 그거 하다가 그러니까요. 요즘은. 시를 써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를 시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지 혁신도 일어날 수 있고 사회가 조금 좀 고인물이 되지 않을 텐데 모두가 생존 노동을 위해서 쉬는 시간 하나도 없이 새벽부터 저녁까지 일하고 이제 자고 또 나가고 이렇게 했을 때 요 세대가 끌고 나갈 우리나라가 어떤 모습일까 저는 그게 되게 걱정이 돼요. 건설 현장에서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죠. 당연하죠. 거기서도 또 일을 해야 하기도 하고 그런데 거기서 일을 할 때 굉장히 안전한 건강한 노동 환경을 제공을 받아야 하는데 사고가 나면은 대부분 뭐 하청하고 대충 합의해가지고 그냥 무마시키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지난해 산업재해로 인정받은 건수가 9만 4천여 건 정도 되고 이 중에 사망자가 855명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것은 말 그대로 산재로 인정받은 경우만 한정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은 사고와 사망 사고가 있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내가 다칠지 안 다칠지 모르는데 당장 내 소득을 올리는 게 더 중요할 경우에는 선택해서 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그럼 업체에서 산재 신청이 들어오면 페널티를 받게 되기 때문에 그걸 좀 무마하기 위해서 소액의 현금으로 보상을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서 제대로 보상이나 신고가 되지 않는 경우도 너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님, 그럼 이런 제도를 보고만 있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저는 최근에 논의되고 있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지지하는 입장인데요.
우리나라는 어떤 원청 기업의 밑에 하청 기업들이 이렇게 피라미드식으로 있는데 최고 사업주, 기업주가 책임을 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책임 전가를 계속해서 내려가다 보니 이런 피라미드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최고 책임자도 큰일 날 수 있겠다. 이 정도의 강력한 시그널은 줘야지 여기가 다 움직일 것 같아요. 중대재해를 일으킨 기업에 대해서 확실한 형사처벌을 하자는 법안이 제출이 돼 있는데 문제는 이게 경영계의 엄청난 반발 때문에 통과가 안 되고 있는 현실이었거든요. 지금 입장은 어떻게 돼 있나요? 근데 한국에서는 그동안은 경제성장이 모두에게 좋은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이 기업 활동을 하는 것이 나라 전체에도 좋을 수 있으니까는 조금 덮고 가다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윤 추구가 가장 숭고하고 좋은 것이고 노동권, 그다음 목숨은 오히려 뒷전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매우 잘못된 거라고 생각이 되어요. 그래서 실제로 오스트리아의 경우에는 노동자가 사망하면은 고용주가 최대 징역 25년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계속해서 중간관리자라든가 예를 들어서 그렇죠. 하청업체 사장님만 책임을 진다거나 위험을 다 외주화시킨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본청은 산업재해 0% 금탑 수상 뭐 이런 거. 네. 영국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최대 300억 벌금이 있더라고요. 어떤 방식으로든 관리를 했어야 되는데 관리하지 않은 책임이 있었다는 거를 물어야죠. 오히려 책임이 더 크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저는 근데 드네요. 사실 뭐 기업하는 사람을 25년 징역 살린다고? 이게 아니라 그 정도로 이 문제가 무거운 문제다. 그러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철저하게 안전관리를 잘 하세요. 네. 이렇게 좀 받아들이시면 좋을 네. 것 같아요. 그런 강력한 시그널 정도는 있지 않으면은 한국에서의 산재 문제는 해결되려면 오래 걸릴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정도의 경제 수준을 누리는 나라에선 이건 정말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목숨값을 경제 논리로 계산할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통해서 책임자 처벌을 강화하자는 것인데요. 이 법을 누구보다 절실히 원하는 사람, 바로 산재 사망자의 유가족입니다.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안전화, 안전벨트, 안전모 하나 없었고 제가 사실 사건 현장에 첫날에 갔을 때 쓰레기통에 피냄새가 진동하는 안전모 하나가 버려져 있는 거예요. 작년 4월 10일이었고요. 폐교가 떨어져서 숨을 안 쉰댄다 하셔가지고 할머니한테 그렇게 전화가 와서 제가 가장 먼저 달려갔어요. 그 병원으로. 이제 내려가는 걸 기다리다가 혼자 구석에 있다가 뚝 떨어졌다라고 얘기를 했고 목격자들 진술이 다 달라요. 처음에는 술을 먹고 추락했다 이런 얘기까지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회사 쪽에서 책임을 모면하려고. 관계자들한테 안전모 어딨냐고 물으니까 모르겠대요. 쓰고는 있었냐고 하니까 모르겠다는 거예요. 안전화는 그럼 왜 안전화는 없나 하니까 원래 일용직 같은 안전화를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며칠하고 그만둬야 될지 몰라가지고 주지를 않는데요. 안전화 지급의 의무가 없대요. 안전띠조차. 그 후에 최근에는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저는 그때랑 달라진 거 없이 지내고 있고요. 하루하루 동생 아직도 진상규명이랑 책임자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냥 답답한 심정으로 지내고 있어요.
안전모, 동생이 썼던 안전모가 피가 묻은 상태로 저렇게 쓰레기통 안에 들어가. 계약서 자체가 저희 태규 이름으로 되어 있지 않았어요. 용역회사를 통해서 들어갔는데 그 용역회사의 사장이 형 이름으로 일한 걸로 돼가지고. 그 사장의 형? 네. 그 용역회사의 사장의 형 이름으로 계약이 돼 있고 일은 태규 씨가 하고. 네, 거기서 유령이었어요. 저희 태규는 없는 사람. 그럼 임금도 그냥 현금으로만 지급하고. 임금은 용역회사로 들어가서 수수료 떼고 용역회사가 태규 씨한테 주는 방식으로. 저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네. 우리나라의 건설 현장뿐만이 아니라 아주 복잡한 다단계의 이 하청 용역으로 해서 결국은 요 관련된 누구만 책임지던지 아니면 아무도 책임지지 않던지 이렇게 되는 거죠. 저희 태규가 이제 1심 2차 공판을 진행을 했는데 이제 원청은 아예 꼬리 자르기로 아예 원청은 들어가지도 않았고 이제 하청업체 법인이 벌금 700만 원에 그리고 엘리베이터 업체 벌금 500만 원 현장 소장이 징역 1년 선고받았고 현장 차장이 징역 10개월 검사님이랑 사측이 서로 항소를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항소심만 5개월째 기다리고 있어요. 판사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판사님이 그랬어요. 재판장에서. 비일비재한 건설 현장 추락사고다 이거는. 전 그 소리를 직접 들었어요. 근데 왜 이 비일비재한 추락사고가 안 바뀔까? 진정 바꿔줘야 하는 사람들이 눈 감고 귀 닫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제하는 곳이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공권력의 무관심에 맞서 사건 직후 심장이 타는 고통 속에 현장을 조사하던 그 작년 4월 10일 세계과수 건설 현장에서 추락사하고 1년이 흘렀습니다. 곧 기일이 다가오지만 여전히 아무것도 밝혀진 건 없고 책임자 진상규명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 태교의 한 명의 사건으로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점이 이어져 선이 되고 선들이 면이 되듯 많은 현대산업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가족들이 법과 제도 자체를 바꿔낼 수 있도록 제 나름의 사명을 갖고 길게 싸워나갈 것입니다. 세상 외투 내 가슴 파괴기 어떻게 하지 이거? 아유. 팀장님 영상 어떻게 보셨나요?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아무 일도 아닌 것이 아니라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빨리 조치가 취해져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유가족분들은 더 나은 제도 개선을 위해서 이렇게 싸우고 계시는데 외로운 싸움인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게 더 마음이 많이 아프죠. 안전화 하나도 안전띠 하나도 지급받지 못한 현장에서 허망하게 세상을 떠난 청년 김태규 씨 1년 반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다는 것이 너무 미안하고 정말 마음이 무겁습니다. 네, 왜 늘 사고가 터진 이후에 또 예방을 논의해야 하는지 정말 답답할 따름인데요. 당장의 생계를 위해 생존 노동에 뛰어드는 청년들이 늘고 있는 지금 이제는 좀 정말로 지체 없이 변화를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좀 싶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청년들이 일자리를 잃고 있고 불안정한 조건들, 나쁜 조건들, 안전하지 못한 조건들을 어쩔 수 없이 감내하지는 않아도 되게 더 좋은 일자리로 딛고 갈 수 있도록 그런 제도적인 뒷받침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부위원장님께서도 좀 전해주실 말씀 있을까요? 네, 이런 우리나라의 일터에서 자꾸 발생되는 문제들이 어떤 특정한 집단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다 깨달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근로기준법 밖에 있는 노동자분들, 사회안전망, 사회보험법 밖에 있는 근로자분들을 포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고, 하나 가지고는 되지 않으니 장시간 근로하는 것에 대해서도 적절한 규칙이 필요하고, 야간 노동에 대해서도 규칙이 필요하고, 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같은 이러한 입법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목숨을 담보로 일하지 않는 일터. 너무 당연한 이 말이죠. 그리고 또 저희가 서두에 언급했던 것처럼 생존 노동이란 말 정말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참.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두 분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2020년 11월 13일, 앞으로 3일 뒤죠.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 열사가 세상을 떠난 지 50주기가 되는 날입니다.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50년 전 비인간적인 노동 환경에 맞서 외쳤던 그의 말을 다시 한번 되새겨봅니다. 민생연구소,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의 시선으로 우리 세상을 바라보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밤 10시 30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쇳물 쓰지 마라. 자동차를 만들지도 말 것이며 절근도 만들지 마라. 가로등도 만들지 말 것이며 무사 만들지도 말 것이며 아니고 눈물인데 어떻게 쓰나. 그 샘물 쓰지 말고 맘씨 좋은 조각가 불러. 살았을 적 얼굴 자르그로 빚고 샘물 부어 빈 몸에 시꺼를. TBS